정리 좀 되세요? 제가 원하는 것도 그래서 준비한 거고, 정리가 되셔서 오늘 댁에 가셔가지고 힘들어도 한번 꼭 책 한번 꼭 보세요, 같이. 예,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 같이 보면서.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책. 그리고 이제 요 시간 다음부터 다음 주까지는 요저 교재에 있는 앞에 있는 내용 가지고 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거니까 이제 각각 약관들 이런 거 해당되는 거 비교해서 제가 일부러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제 여러분들 책을 여러 번 보다 보면은 이제 이 얘기 어디서 나왔는데 이 얘기 어디서 나왔는데 이런 게 이제 그런 거 모아놓고 뭐 따로 비교하고 모아서 같이 보고 하는 게 하면 이제 가로 세로가 다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목차별로 보시고 나서 이번엔 비슷한 거, 다른 거, 같은 거, 뭐 이렇게 같은 상황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이제 점점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되고 이제 거기다 이제 연습만 조금 더 쓰는 연습 하시다 보면 암기는 저절로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세세한 숫자들 외워야 되는 거 그런 것만 좀 나중에 외워 놓으시고 예.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쓰다 보면 이제 그런 것도 물론 이제 그런 것도 늘지만 이제 암기 안 되는 그런 거는 이제 따로 암기장을 만드시든지 뭐 이렇게 사실은 그 카페에도 맨날 서브노트는 어떻게 만들어요? 어디서 팔아요?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요 책 만들면서 김학성 원장님한테 제가 사실은 혼났어요. 왜 그러냐면 무슨 문제를 예상 답안을 넣어가지고 책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만 달달달달 보면은 약간 틀면 모르는데 이해를 시켜줘야지 무슨 이런 책을 하냐.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자동차 보험하고 산보험 중간쯤 되는 성격이라 그리고 이거는 또 책임근제는 또 기출해서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게 필요합니다. 제가 일단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원장님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절대 안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최소한 자동차 보험에서는 그 말씀 맞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한테도 지적하셨던 말씀이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죠. 이 과목의 특성이 어떻다는 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예.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아까처럼 그냥 의무보험, 임보험 나왔으면 먼저 해줘야 되는데 이것만 알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근제보험 할게요. 예. 자, 아까 여러분 제가 TPL 보험, TPL 하면서 제3자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근제보험은 뭐냐면 그 제3자가 오직 근로자예요. 그게 근제보험이에요. 누구를 위한 보험이죠? 피용인, 이제 제가 피용이라고 그랬지만 선원, 피용인은 사실은 근로자보다 넓은 개념이죠. 사용자 책임에서 피용인은 반드시 고용 관계가 아니어도 피용인이잖아요. 그렇죠. 넓은 개념이니까 조금 얘기가 다르지만 어쨌거나 근로자, 선원 이 사람들이 제3자가 됐을 때 적용되는 보험이 근제보험인 거죠. 책임보험은 뭐죠? 나와 보험회사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되는 상품마다 이제 필요성에 따라서 아니면 그 보험의 상품의 특성 때문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근제보험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제보험.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도 그런 질문 한 두세 번 받았었는데 사용자 책임하고 사용자 배상 책임 특약이랑 뭐가 달라요? 그렇죠. 다르죠. 사용자 책임은 뭐죠? 나와 피용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사상 다쳤으면 사용자 책임 요건에 해당되면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럼 사용자 배상 책임 특약은 뭐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용인만. 그리고 플러스 재해보상 초과 손해만. 그렇죠? 네. 그게 차이점이죠. 오직 피용인을 즉 근로자를 위한 보험. 그게 근제보험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럼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죠. 근제보험도 원칙은 배상 책임 보험. 그러니까 우리 과목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거죠. 배상 책임. 그런데 이제 이 근로자는 특별한 지위를 즉 제3자보다 좀 더
더 우리가 더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근로기준법으로. 보험은 그냥 일반 보험에서 들라 하고 그 대신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망하면 1340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 임금을 해서 보상해줘라. 과실도 관계없이 중간이자 없이 요 날짜 곱하기 평균 임금 이렇게 보상해줘라. 치료비는 무한이다. 소요되는 모든 치료비는 다 보상 이렇게 이제 근로기준법에 만들어 놓은 거죠. 만들어 놓고 보험은 민간한테 맡겨 놓은 거죠. 민간한테. 그래서 근로자 재보상 약관이라는 게 이제 보험 상품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나왔어요. 그게 나왔으니까 그게 나오고 나서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국가가 보기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해. 왜 그렇죠? 일반 보험한테 맡겨놓으니까 보험료를 안 내는 사람도 있고, 보험 가입을 하라 그랬더니 가입도 안 하고,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무보험차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의무보험 가입하라고 했는데도 뭐 그렇게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안 되겠으니까 뭘 등장시켜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걸 만들어, 이제 국가 개입을 해버린 거죠. 국가 개입해서 근로복지보험단을 만들고, 어떠한 업종, 몇 인당 업종, 어떠한 경우에는 무조건 가입해라. 그래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가입 대상인데 가입을 안 하잖아요. 그래도 보험 처리해줘요. 가입 대상인데 보험료를 안 냈죠. 그래도 보험 처리해줘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사용자들 다 구상해버려요. 엄청 강력하죠. 그렇게 하는 게 어선원도 그래요. 어선원은 그 대신에 근로복지공단이 아니고 수협에서 해요. 심지어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법은 뭐가 또 있냐면 이 어선원들은 대개 이제 그 선주가 영세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선원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도 국가 예산으로 일부 지원도 해줘요. 네, 그렇게까지 해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보상을 해주는 이제 내용들이 이제 보상을 이제 담보가 확실하게 이제 담보가 되는 거죠.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근제보험이라는 사실은 이제 효용성이 가입을 할 일이 거의 없는 거죠. 다 산재로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보험사가 실제 문제되는 경우는 사배책, EL 이것만 문제되지. 그 다음에 이제 선원근제 정도. 근데 선원근제도 사실은 일반 보험사들이 취급은 하는 건 맞는데 이제 해운조합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도 이제 보험 똑같은 선원근제 상품 팔거든요. 의무적으로 거기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로 많이 가 있으니까 일반 보험사에서도 사실 잘 다루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선원 근제는 100% 수협에서 합니다. 100% 수협에서 하고 근로복지공단이 다 하듯이 산재를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좀 작년에 보니까 그래서 비중이 조금 줄었어요. 옛날엔 6대4라고 그러니까 책임대 근제 비율이 6대4인데 사실 더 좋았죠. 6대4 근제가 좀 좋잖아요. 그죠? 공부하기도 좋고 점수 나오기도 좋고 그런데 산재가 이제 그게 비중이 좀 더 주니까 이제 제가 보기엔 이제 6대4는 아닌 것 같고 한 7대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책임 파트 비율이 좀 더 늘었어요.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이제 시대상을 이렇게 반영한 거기 때문에 그 시대상 반영한 게 또 대표적인 게 해외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보험이잖아요. 나가는 사람 우리 옛날 사우디 가신다 그러면 진짜 우리 동네에서 누구네 아빠 사우디 가셨대 그러면은 얼마나 부러운지 아세요? 부자 된다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만들어 놓은 상품이거든요. 그 당시에 건설 호황일 때. 네. 그래서 하나씩 좀 이제 볼게요. 일단 그 개념은 먼저 생각을 해 주시고 종류를 보면 산재보험이 있고 이제 근제보험이 있고 그다음에 선원, 어선원 있고 직업훈련생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산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제는 근로기준법, 선언은 선언법, 어선언은 어선언 재해보상보험법, 직업훈련생,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보시면 되고.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전제는 뭐죠? 이거에 보상 책임이 생기는, 재해보상 책임이 생기는 전제는 재해 사고가 생겨야 돼요. 그렇죠. 재해 사고가 생겨요. 재해 사고가. 그리고 또 그 앞에 전제는 또 뭐죠? 근로계약 관계가 있어야 돼, 전제는. 그렇죠. 요거만 조금 예외죠. 직업훈련소 조금 예외이긴 하지만 일단은 이제 원칙적인 거, 근로계약이 있어야 되고. 재해보상 책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 이제 착각하기 쉬운 게 우리 법률상 책임 하면서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전제가 근로계약이니까 이건 다 채무불이행 책임인가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비계가 뭐냐면 뭔지 모르시죠? 이게 건물지대 이렇게 저기 옆에다가 층 달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게끔 작업대처럼 만들어 놓은 거, 이걸 비계라 그러거든요. 비계가 잘못 설치돼가지고 떨어졌어요. 무슨 책임도 있는 거죠? 공작물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법행위 책임. 자, 전제는 근로계약이라는 게 전제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근로자라는 사람한테만 해주는 거라는 뜻이지 법률상 책임이 반드시 채무불이행 책임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답안지에다가 근제 문제만 나오면 안전배려 의무 위반 이것만 쓰시면 재미없잖아요. 답안지가. 그렇죠. 좀 뭐 맞기는 맞는 얘기죠.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지만 1, 2, 3이 있는데 하나만 쓰는 거는 기왕이면 우리 공부 다 했는데 2, 3도 생각해서 쓰셔야 되죠. 쓰셔야죠. 그래서 사용자 책임이 있다, 아니면 공작물 소유자로서 책임이 있다, 점유자로서 책임이 있다, 아니면 뭐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단, 그 내용에 따라서, 사례 내용에 따라서 판단해서 깔끔하게 한 줄씩 정리해 주시면 그래야 제일 좋은 답안이고, 아마도 모범 답안이 그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내용이. 그거 꼭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자꾸 안전배려 의무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또 말씀드린 게 법률상 책임이 전제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라는 건 우리가 책임보험에서 법률상 책임에서 말하는 법률의 범위에다가 플러스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제는 근로기준법, 선언법, 어선언 재해보상보험법, 쌍 책임도 법률상 책임이죠. 맞죠? 네. 그럼 법률상 책임이 최소한 근제 문제가 나오면 법률상 책임 최소한 두 가지일 거예요. 자, 선원이 일을 하다가 다쳤어요. 그러면 선언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진다. 안전배려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다친 원인이 예를 들어서 그 선박이 너무 미끄러워서 다쳤다 그러면 공작물 소유자로서 불법행위 책임도 있다. 이 세 가지 쓰셔야지.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법 이름까지는 해당되는 것만 따지시면 되니까. 그렇죠? 네, 법 이름까지만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 자, 이제 이 얘기를 제가 또 왜 이제 이렇게 여러분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린 거 하고, 두 번째로 이 얘기를 왜 꺼내 드렸냐면, 여러분, 근제보험 종류 중에 해외 근로자 있어요. 근데 우리 약관에 업무상 재해도 있고 비업무상 재해도 있고, 그래서 해외 근로자는 비업무상 재해도 업무상 재해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상해 준다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랬죠. 전제는 재해라고 그랬죠.
비업무상 재해를 보상해 준대요. 이것까진 좋아요. 그럼 이해는 어떻게 해요? 사용자 책임이, 사용자 배상 책임은. 이거는 사용자 배상 책임이 없는 거예요. 사용자랑 아무 관련 없는데 특별히 해주는 거잖아요. 또 비슷한 거 뭐 있죠? 승무중 직무해제. 법에는 돼 있어요. 법무상 책임 맞죠? 근데 그거 이상 손해, 민사상 책임이 있어요? 없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선원이 이제 정박하고 있는데 거기서 숙식을 하는데 선반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제 다 업무 끝나고. 그러니까 선장이 뭐라고 한 거죠. 화나니까 선박을 내려가서 동네 가서 술 한잔 마시고 다시 들어와서 그거를 부셨던가 다시 만들었던가 제가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다가 떨어졌대요. 승무중 직무해제. 그리고 판정됐어요. 그러면 민사상 배상 책임은 없죠. 그냥 선원법상 기준에 해당되는 선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보상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약관은 비업무상 우리 해외 근로자 비업무상 재해보상 특별약관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선언은 선언법에 승무중 직무해제를 보상해 주라고 했는데 돼 있는데 비해서 비업무상 재해는 그렇게 법에 어디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더 범위가 직무상 재해랑 똑같이 해주라고 돼 있으니 더 범위가 넓은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여러분 승무중 직무해제는 선언법이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법에 있는 그 내용만 보상해 주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없어요. 선주한테 더 이상의 책임을 지라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승무중 직무해제로 판정이 됐고 3개월 치료비랑 통상임금의 70%를 3개월 동안 줬더니 주고 나서 4개월째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유족 보상 어떻게 해요? 안 해줘도 돼요. 안 해줘도 돼요라고 제가 죄송해요. 다시 표현할게요. 안 해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선주는 승무중 직무해제에는 3개월만 해주면 3개월만. 네. 3개월까지만. 그게 법의 취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잘못 알고 있었죠. 승무중 직무해제는 그렇습니다. 네. 승무중 직무해제는 3개월만. 마치 뭐랑 비슷해요? 군의 치료비 특약하고 비슷하죠. 책임 없는데 그냥 치료비만 1년 동안 발생을 해주잖아요. 똑같죠? 그래요? 비슷해요. 이렇게 그런 식이에요. 그렇고 자 원칙은 그래서 우리 재해사고가 맞으면 그 얘기하기 전에 재해사고 종류는 그럼 뭐가 있냐면 업무상 사고랑 업무상 질병과 출퇴근 재해. 이제 작년부터 시행됐어요. 출퇴근 재해. 근로복지공단이 엄청 쫄았었어요. 출퇴근 재해 이제 자기들한테 다 들어와가지고 새로 법 개정돼서 직원도 많이 뽑고 막 난리가 났어요. 준비한다고 준비금도 적립해놓고 출퇴근 사고는 다 해줘야 되니까. 생각보다 많이 없죠. 왜냐면 눈치 보니까 그래요, 이제. 아니, 내 차로 제가 출근하고 있는데 뒷차가 저 쳤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와가지고 늦게서 출근해서 저 병원 좀 갔다 오고 산재 좀 접수해 주세요.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지. 아직은 어쩔 수 없다는 거지. 그렇죠? 네. 그렇지만 해주는 건 맞아. 해줘야 돼요. 네. 거부하면 안 돼요. 우리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접수 안 해주면. 사용자가 접수 안 해주면 업무상 재해 발생 신고서 접수 안 해주면 근로복지공단에 내가 하면 돼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똑같아요. 직송고하고 동호권하고 똑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찍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거지. 있는 거. 그래서 재 유형은 세 가지. 네? 자, 이제 외부에 의해서 다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질병이 생긴 거. 네. 옛날 탄광에서 우리 일하셨던 우리 아버님들 광부 아저씨 진폐증 이런 거. 그 다음에 백혈병, 반도체 공정에서 일하셨던 이런 백혈병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끄러운 공장에서 소음. 그래서 난청 생겼어요. 난청. 네. 업무상 재해, 업무상 질병 맞죠? 네. 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선원인데 2년 동안 이제 해외로 나가 있는 거죠. 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있는 분이죠. 그런데 검진할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이제 그 배가 규모가 좀 컸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규모가 큰 배는 또 의사가 동승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검진을 해보니까 위암인 것 같아요.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근데 내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상황이 안 되니까 결국은 악화돼서 사망하셨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겠어요? 승무중 직무의 재해예요? 아니죠. 그거는 직무상 재해지. 그렇죠. 그렇게 판정해 준 거죠. 그런 것도 다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출퇴근제. 제가 이 얘기 자꾸 왜 드리냐면 업무상 질병이 올해부터 두 가지가 추가됐어요. 하나는 뭐가 추가됐냐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그 다음에 직장 내 따돌림도 업무상 질병. 예. 그리고 감정노동 하시는 분들, 콜센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업무상 질병에 넣어줬어요, 이제. 법에 딱 명시해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업무상 질병은 자 여러분 신청을 하면 무조건 다 재해사고를 해주는 건 아니고요. 이제 판정을 해요. 어디서?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승인이라고 하죠. 승인 났다 그러거든요. 업무상 재해로 승인 나는 업무상 질병 비율이 엄청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정도 됐고 사회적인 이슈도 됐고 보험사에 자 업무상 질병이 생기면 여러분 재해보상 해주고 나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이거는 있으니까 온통 이제 보험사마다 들어있는 건 다 EL인데 사용자 배상 책임 특별약관만 들어있는데 EL 보험금 청구가 폭증할 거 아니에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내년쯤이면 폭증할 거 아니에요. 이분들 치료 끝나고 하면은 청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약술로도 가능하고 사례로도 가능하고 충분히 가능해요. 특히 출퇴근제에도 또 새로 생겼죠. 출퇴근제에 약술하는 거 뭐 통상의 경로와 방법, 예외 사유 6가지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니까 아예 업무상 재해를 정리를 해놓으시면 두 가지 다 해결되니까 업무상 재해를 딱 정리를 해버리시면 돼요. 네, 업무상 재해를. 자,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승무중 직무에 제외하고 비업무상 재해 특약은 EL 안 된다는 거. 이거는 법률적인 논리적으로 봤을 때 당연한 거예요. 법률적인 논리적으로 봤을 때 당연한 거고 책임보험 영역에서 그런 경우가 또 있어요. 뭐냐면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약관에 피보험자의 과실을 불문합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 즉 공작물 책임도 없고 사용자 책임도 없고 불법행 책임도 아무 책임도 없어도 그냥 보험사가 재난배상 책임보험이 돼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먼저 해줘요. 한도까지만. 그렇죠? 그런 경우. 그러면 초과 손해라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 법률상 책임이 있어야 2단계 넘어간다는데, 1단계 법률 책임이 없어도 2단계에서는 발동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 또 하나, 액화 석유가스 소비자 보장 특약. 이거는 더한 게 소비자 또는 타인의 과실까지 불문한다고 써요. 약관에서 떡하니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과실 상기도 못해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가스배관 책임보험이라는 게 특이한 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특히 액화 석유가스 뭔지 모르시죠, 여러분? 네. 그 가스통 옛날에 그 과격하게 저희 참전 전후에 이런 분들 시위하실 때 보면 그 가스통 갖다 놓고 불 붙여서 막 하잖아요. 그게 액화 석유가스 통이잖아요. 옛날에는 도시가스가 없을 때는 다 집집마다 그 호수 연결해서 그거 썼어. 저희 집도 옥상에다가 해놓고 이제 떨어지면 전화해요. 그러면 오토바이 아저씨가 갖다 주고 바꿔 가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럼 액화 석유가스에 보험 가입하고 계약자 겸 피보험자는 누구냐면 가스를 판매하는 그 업자예요. 그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자기 가게에 가 있잖아요. 근데
가스를 붙이다가 펑 터져서 이 잘못해서 사고가 난 사람은 누구예요? 소비자 본인이에요. 본인이 사고를 냈는데 본인한테 과실도 상계 안 하고 보상을 해준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효용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어느 집이건 다 도시가스, LNG건 뭐가 됐건 간에 도시가스 다 들어와 있으니까 크게 그게 없지만 과거에는 이게 정말 필요했기 때문에 이 특약을, 이 보험을 상품을 개발한 거예요. 개발해서 가입시키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는 이 특약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설치하는데 호수가 아니면 이거 조여주는데 그 가스 누출되지 않게 조여주는데 이런 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가스 판매업자, 액화소유가스 판매업자는 책임을 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특약에 가입되어 있음으로써 보험사의 책임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자, 우리 재해보상 책임도 일단은 업무상 재해가 있어야 되는 것까지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보상 책임주의죠. 그냥 과실만 상계 안 한다라고 돼 있으면 우리가 간단한데, 이제 이게 법마다, 각 해당되는 법마다 평균 임금의 며칠분, 며칠 통상 임금의 70%, 4개월 이랬다, 3개월 이랬다 막 이래요. 그렇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평균 임금의 며칠분인지, 사망했을 때는 장제비는 120일분이라는 둥, 90일분이라는 둥,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외우셔야 돼요. 왜 그렇게 만들어놨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법에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거는 그건 똑같은 거예요. 왜 한도가 1억 5천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다중이용업소 1억 5천으로 바뀐 거 아시죠? 3천만 원 1억 5천만 바뀌었어요. 보상 책임주의. 그리고 무한이에요. 대인 투처럼. 맞죠? 선원근제, 산재 다 무한이죠. 네? 보상할 때까지. 네, 다 나을 때까지 해주잖아요. 그렇죠? 단 이제 선원하고 근제보험은 이제 일시보상이라는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사용자 또는 선주의 책임을 좀 감경시켜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원칙은 무한인 거죠. 원칙은. 예. 자, 보상 책임주의라서 중간이자 공제도 안 하고, 과실상계도 안 하고, 기왕증 가만도 안 해요. 제일 좋아요. 기왕장애만 동일 부위 기왕장애만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척추에 제가 6급으로 산재보상을 받은 경력이 있으면 이번에는 척추에 5급이 생겼으면 5급의 일자 빼기 6급의 일자 곱하기 현재 평균 임금 이렇게 해줘. 그것만 참작하지 기왕증, 중간이자, 과실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거랑 지금 이 얘기 비슷한 얘기 제가 한 1시간 전, 2시간 전에 다시 말씀드린 거 있어요. 어디서 그랬죠? 화법도 어떻게 돼 있죠? 며칠분, 장례비는 며칠분, 100일분 이런 식으로 정해놨죠. 법에다가.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정해놨죠. 똑같이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게 정해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에 대한 보상 책임은 알겠는데, 이거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재해보상 책임을 초과하는 손해를 EL보험에서 보상해 주니까, 항상 EL보험에서 보상해줘야 되는 손해는 항상 있어요. 항상 최소한 이것만큼은 있어. 뭐죠? 위자료. 위자료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만 있는 항목이니까, 자, 재해보상 책임은 소극적 손해, 적극 손해만 해주는 거죠. 정치적 손해는 해줄 일이 없으니까 초과 손해는 항상 위자료만 있어요. 똑같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2에서 산재 초과 손해는 해준다고 돼 있죠. 면책이라고 해놓고. 그럼 항상 초과 손해는 뭐가 있어요? 항상 위자료는 있어요. 항상 위자료는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특징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자꾸 다루시는 게, 이제 그 다른 분들 다루시는 게 이제 임금 관련해서 근로계약이라는 게 원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주된 서로 간의 의무 권리 관계이기 때문에 임금 얘기가 중요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일단 임금이라는 게 통상 임금도 있고 평균 임금도 있고, 이거랑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아까 손해액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손해액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임금하고는 구조가 좀 얘기가 다른 거예요. 조금 얘기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평균 임금 나오고 일용 임금 이렇게 제시되고 하면 어떤 거 써야 되지라고 고민을 하지 마시고, 이해는 밑에 제시되어 있는 일용 임금 그걸로 적용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라고 제시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두 가지 제시해 준, 예를 들어서 이제 자꾸 질문하시는 게 이런 게 있어요. 2년짜리 전기공으로 일하고 있어. 전기공 소득이 얼마고 일용임금은 얼마다. 그럴 때는 이해는 뭘로 계산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 내시거든요. 근데 그게 기출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기출은 그렇게 절대 안 나와요. 근데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답이. 그걸 왜 내시는지 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건 절대 나오지 않고, 명확하게 하나만 제시해 줄 거예요. 명확하게 하나만. 아니면 일용임금은 개업이 산정할 때만 산정하는 것처럼 제시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평균 임금 가지고 소득에 계산하시면 돼요. 특히 정년 있는 직업인들, 정년 제시를 해주면 그거 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다른 건 따져보지도 않으셔도 되고, 정년 이후에는 그 일용임금 쓰라고 해준 거예요. 정년 이후에만 일용임금을 쓰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해주시지, 문제 출제를 절대 되지도 않는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 민사상 손해배상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다 깔끔해요, 원래. 남이 다 판단해주고 자기는 그냥 지급만 되는 직군들이라서 그래요. 이게 또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면, 일용임금 보통 22일이죠. 우리 22일로 계산하죠. 장처법에서는 25일이고, 20일로 제시를 해준 경우 있어요. 이거 헷갈리라고 제시해 주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금액 계산하기 좋으라고 제시해 주는 거죠. 22일은 복잡하잖아요. 7만 원에 22일 하면 일단 계산이 어렵잖아요. 근데 20일은 쉽잖아요. 7, 24, 140만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20일로 바꿔쓰라고 일부러 가로 열고 아니면 밑에다가 별표 해가지고 써주셨는데, 그걸 22일로 계산하고 계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라고 틀려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빨리빨리 계산하시라고. 어차피 계산하는 게 안 쓰는 시험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딱 떨어지지 않으면 잘못 계산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딱 떨어지게끔 만들어놔요. 이게 딱 떨어지게끔 만들고 되게 어려워서 진짜 문제 내기 싫을 때가 이거에 딱 떨어지기 너무 힘들어요. 딱 떨어지게 만들기가. 중복장애 같은 것도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심지어 우리 기출문제 중에 중복장애를 그러니까 장애를 세 가지에서 중복장애율을 계산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출제하신 분이 도저히 떨어지게 못 만드니까 그거는 소수점이 나오게 계산을 하고, 밑에는 30% 기준으로 계산해라 라고 딱 그렇게 해놨어요. 도저히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만드신 거지. 중복장애 계산하는 거는 확인해 보고 싶고, 그걸로 소수점까지 계산을 하자니 계산 문제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예를 들면 그렇게요. 그러니까는 그 20일 나왔다고 못 본 사람의 잘못이지 출제하신 분 욕할 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책 한 권, 한 과목 다 끝났어요. 이제 한 과목. 다 끝났는데 세세한 내용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세세한 거는 이제
각각 약관, 각각 법률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저랑 이제 한 번씩 더 보시면서 하면은 책 2번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자, 일단 챕터 1에 이제 3단 논법이라는 얘기는 제가 여태까지 오늘 중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데, 자, 여기 이제 그 법률상 배상 책임에서 보시면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등장인물 중에서 배상 의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고, 배상 의무자는 피보험자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범위가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뭘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은 빠져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배상 책임이 없는데 보험사가 나서가지고 해줘야 되는 경우가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재난배상 책임보험이 그렇고요. 두 번째, 액화 석유가스 소비자 보장 특약이 그렇고요. 네,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군해치료비 특약도 그렇죠. 피보험자한테 과실이 없어요. 피보험자한테 법률 책임이 없을 때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네? 군해치료비 특약은. 그래서 그것도 그 하나 중에 하나고. 그런데 이제 일단 그러면 여러분 그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이 문제였어요.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시설이라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돼 있고 사고 내용은 원인 불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책임이 없었다? 그 업주한테는 책임이 없다고 제시를 떡 해주고, 보험은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돼 있고 임의보험으로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돼 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법률상 책임은 꽝이죠, 꽝. 그렇죠, 꽝. 그런데 보험사 그럼 2단계를 넘어갈 필요도 없는데 이 재난배상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2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2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재난배상 책임보험사에서는 보험사의 보상 책임은 있는 거고, 그러면 임의보험인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그건 당연히 면책이죠. 왜요? 1단계가 꽝이니까, 면책이니까, 1단계에서 떨어 나갔으니까. 네. 그거 물어보는 문제 5점, 5점에서 5점, 10점, 그 다음에 지급보험금 얼마인지 구하라고 해서 이렇게 문제 그렇게 냈었잖아요. 네. 그 문제를 특수건물로 바꾸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바꿔서 내면? 특수건물이면. 똑같이 누가 방화를 했고, 이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민법상 책임은 없어요. 그래도 무슨 책임이 있는 거죠? 화법법상 특수건물 소유자로서 법률상 배상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아까 재난, 그 기출문제는 재난이고, 특수건물이면, (1단계) 법률상 책임에서 여긴 책임이 없고 여긴 법률상 책임이 있어요. 무슨 책임? 화법법상 책임. 근데 보험사 보상 책임은 없으니까 없어야 되는데 피보험자 과실을 불문합니다 하고 돼 있으니까 보상 책임이 있어요. 특수건물에 소유자가 가입된 특약고 화재보험은 법률상 배상 책임이 있으니까 한도 안에서 보험사의 보상 책임도 있어요. 구조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네. 만약에 특수건물로 나오면, 그 문제가 특수건물로 나왔다 그러면 법률상 책임도 있고 보험사 보상 책임도 있는 거죠. 논리가. 그렇죠. 그리고 그 대신에 어떻게 돼? 그 방황한 그 사람한테 부증되는 채무 관계이지만 먼저 해줬다면 방황한 그 사람한테 100% 구상하는 거예요. 100%.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써놓은 게, 그 얘기를 써놓은 게 제가 동그라미 2번에 그 얘기 써놨고요. 그 다음에 법률상 배상 청구권자, 지적 청구권자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보험사 보상 책임은 위와 같은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특히 책임 문제도 그렇지만, 자동차 보험에서 그런 약술들 많이 나와요.
대인 원투의 보상 책임을 비교 약수라시오 이런 식으로. 그 보상 책임 약수라라는 문제 나오면 일단 보상하는 손해가 뭔지, 즉 담보하는 위험이 뭔지 1번, 그다음 피보험자 누군지 2번, 3번 면책약관 뭔지 3번 이거 3개 쓰라는 얘기예요. 다 공통. 이거 3개 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 3개만 쓰면 돼요. 비교해서 쓰라면 비교해서 쓰면 되고. 네? 특정한 거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뭐 시설 소유 특약에 대해서 보험사의 보상 책임에 대해서 약수를 하셔야 하면은 그렇게 목차는 그러면 1번 보상하는 손해, 2번 피보험자, 4번 면책약관 이것만 써주면 되죠. 비교해서 쓰라 그러면 1번 보상하는 손해에서 1 시설 소유 특약, 2 도급업자 특약 비교해 주시면 되고 2번 피보험자 해서 1 비교해 주시고 2 비교해 주시고 3번 면책약관 해서 1, 2 비교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답은. 답 쓰실 때, 그러니까 목차 쓰실 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표가 있으면 여기를 대목차 잡으시고 요 비교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비교하는 대상 얘들을 그 안에 소목차로 넣어주시면은 가장 다 답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목차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라는 거 다시 한번 각인을 하셔야 되고 아까 제가 좀 자세하게 다시 말씀 안 드렸는데 자 이제 법률상 책임도 있고 보험사 보상 책임도 있고 해서 손해까지 계산했는데 손해 계산하시고 나서 이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려고 봤더니 자기 부담금이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빼주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손해액을 봤더니 한도를 넘었어. 이미 총 보상 한도 끝났어. 그럼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거고 1인당 한도 걸려 있는데 그 사람 손해가 넘었어요. 그러면 그 한도 안에서만 주면 되고 그 다음에 한 사고당 한도가 1억인데 둘 피해자 한도 합친 손해액이 1억 3천이다 그러면 할 수 없이 1억만 주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게 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걸리고 넘어가는데 자 책임보험에서 특이한 일이 생겨요. 죄송해요. 의무보험 중에서 급수 있는 의무보험들이 있죠. 급수. 재난배상 책임보험, 특약보 화재보험, 가스배상 책임보험, 그다음에 또 수련시설, 그다음에 다중이용업소, 그다음 이제 급수 있는 의무보험들인데 이 보험들은 한도가 그 우리 자동차보험 자회법 그 한도 적용하는 그 공식을 그대로 따라왔어요. 그대로 바뀐 거 하나도 없이 그대로 따라왔어요. 그대로 따라와서 보상은 2개 이상 있으면 3등급. 있으면 한급, 변급. 한급, 변급. 치과는 별도. 부상은 일단 이래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다치고 봤더니 2급, 상해 2급에 대한 진단명이 있고 상해 5급에 대한 진단명이 있으면 제 급수는 몇 급? 1급. 그렇죠? 그리고 자, 제가 2급, 5급 진단명이 있고 치과 진단이 6급이 있어요. 그러면 몇 급? 그래도 그것도 1급. 예, 그렇게 1급 해주고 그다음에 치과는 별도예요. 별도로. 자,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제가 2급 진단이 있고 치과 5급 진단이 있으면 그냥 2급에 치과 5급이라는 거죠. 네, 그건 자동차보험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네. 치과는 별도. 그런데 또 특이한 게 치과 별도인 건 좋은데 자, 예를 들어서 한도가 3천이죠. 부상 한도 예를 들어서 3천이다 쳤어요. 치과 14급이 예를 들어서 60만 원이다. 그러면은 1급이 있고 치과 14급이 있으면 3,060만 원이라는 거죠. 아니다. 3천만 원만. 그럴 땐 또 3천이래요. 네, 그럴 때는 네. 요거 계산 나오면 그렇게 하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3,060만 원이 아니고 3천만 원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부상 손해는 그 한도 안에서 해결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상은 2급이고 치과가 3급이라서 더했더니 3,500이 됐어도 3,000만 해줘야 돼요. 3,000만. 그렇게 돼요. 그다음에 장애는 아까 2급, 5급이면 우리가 부상은 1급으로 올렸죠. 장애는 2급, 14급이라도 1급이에요. 2급, 14급에도 1급이에요. 산재는 어떻죠? 5, 8, 13. 5, 8, 13이면 3, 2, 1. 그렇죠. 요런 거 외워놓으셔야 되죠. 5, 8, 13이면 3, 2, 1. 네. 산재랑 조금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병급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망은 다른 건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 그 사망 최저 보상이라는 게 있는데, 사망 최저 보상은 그 각각의 보험 상품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 기준으로 해서 2천만 원이 안 되면 2천만 원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면 특약보 화재보험은 여러분 사망 상실 수익하고 위자료는 없고 사망 상실 수익하고 장례비만 있잖아요. 근데 그 두 개를 계산해 봤더니 2천이 안 돼요. 그러면 2천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가스배상 책임보험은 그냥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액하소비가 소비자보상 특약으로 합시다. 액하소비가 소비자보상 특약은 그냥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계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위자료, 사망상 일시수입, 장례비를 다 계산해 줘야 되는데 이 세 개를 더했더니 2천이 안 돼. 그럼 2천을 주면 돼. 2천의 기준이 좀 다르죠. 그렇죠? 재난배상 책임보험도 마찬가지로 그냥 손해액은 위자료, 일시수입, 장례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더해봤더니 피해자 과실이 많아서 2천이 안 돼요. 그러면 2천을 주는 거예요. 차이점. 네. 그러면 의무보험 중에서 급수 있는 보험들은 다 사망 최저 한도가 2천도 돼 있거든요. 그 중에 특이한 건 특약보 화재보험만 특이해요. 특약보 화재보험 위자료를 주는 규정이 없어요. 그렇죠. 위자료 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얘는 위자료는 어차피 임의보험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피보험자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 일시 수입과 장례비를 더해서 2천이 안 되면 2천을 지급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한번 나올 수도 있고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뭐라 깜빡하면 속어요. 깜빡하면 아차하고 특약보 화재보험 계산해 놓고 위자료까지 더해 놓으시면 2천만 원이 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특약보 화재보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챕터 2 요거는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맨날 꿈을 꾸는데요. 무슨 꿈을 꾸냐면, 제가 이렇게 맨날 좀 엉뚱한 것 같지만 다른 분들이 얘기 안 하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그게 맨날 시험에 나왔으면 하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내년에도 그렇게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꼼꼼하게 보시는 것도 좋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이해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흔들립니다. 흔들리시는 분들은 A 1번 유형 답은 A, 2번 유형 답은 B, 3번 유형 답은 C 이렇게 외우신 분들이에요. 다. 그런 분들은 흔들려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절대 안 흔들립니다. 자, 그 다음에 챕터 2. 자, 보험사의 보상 책임. 아까,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해서 2번하고 챕터 3는 같은 얘기를 제가 또 같은 얘기로 해서 표현을 해 놓은 건데요. 자, 일단 챕터 3에 보시면 구체적인 경우 해가지고 재난배상 책임보험, 액화소유가 소비자보장 특약, 군해치료비 특별약관, 비업무상 재해 추가 특별약관상 책임이라고 제가 4가지를 써놨는데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거지만
자,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왜 그렇죠? 피보험자의 과실을 불문한다고 법에다 만들어 놨으면 무슨 얘기냐면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자는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자는 그 의무 가입 시설에서 화재, 폭발, 붕괴 사고가 나면 법률상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화보법처럼 만들어 놨으면 법률상 책임이 있는 거죠. 선언법의 승무증 직무에처럼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뭐라고만 돼 있냐면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세요, 하여야 한다라고만 돼 있어요. 다른 얘기는 일체 없어요. 그래놓고 다 보험사 약관으로 넘겨버렸어요. 그랬더니 보험사 약관에서 이제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이렇게 보험 상품을 개발한 거죠. 피보험자 과실을 불문한다고 보험사 개발하니까 자, 우리 재난배상 책임보험 약관을 보시면 첫째,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놓고 단 피보험자의 과실을 불문합니다라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해놨어요. 예.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그 문제를 이제 모범답안이라고 풀이해 주시는 어떤 그 교수님 계신데 그 교수님 굉장히 연세 많으시고 원로 세대로 이 책도 정말 좋은 책 많이 쓰고 하신 분이신데 그분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가 해당이 안 돼 버렸잖아요. 법률상 책임이. 그러니까 그분 모범 답안은 예상 답안은 어떻게 돼 있냐면 끝. 더 이상 책임 없다. 끝.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논리적으로는 그 얘기가 무조건 맞는 얘기죠. 논리적으로는. 이제 하나 놓치신 게 이제 피보험자의 과실을 불문한다는 이 얘기는 생각을 잠시 놓치신 거죠. 올해부터는 강의 안 하시는데 그분 논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인 원칙적인 논리라면 그분 답이 맞는 거죠. 1단계 법률상 책임이 전혀 없다. 피보험자에게 따라서 끝. 이렇게 그렇게 답을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진짜로. 그래서 왜 이 문제 출제했는지 모르겠다고 써놓으셨어요. 네. 그 말씀이 맞는 얘기라니까.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자, 재난배상 책임보험 그렇고 자, 두 번째 액화 석유가스 소비자 보장 특약.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가스배상 책임보험들은 그렇지 않은데 액화 석유가스 소비자 보장 특약은 무조건 가스를 판매업자는 자기 사업장에 가 있어요. 이 가스를 쓰고 불을 켜고 뭐 호스를 뜯다 이거 하는 사람은 다 소비자들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요? 결국은 자 심한 예로는 자 제가 액화 석유가스 쓰는 집에서 저는 살고 있는데 제가 가스레인지 켰다가 깜빡하고 잠이 들었는데 가스가 누출이 된 거죠. 그래서 펑 터져서 우리 집 식구들이 다쳤어요. 저도 다치고. 그래도 다 해주는 거예요. 사고는 제가 냈잖아요. 그럼 엄밀히 말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저한테 있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볼까라고 물론 이제 제가 플러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볼까 이 정도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뭐 해준다고요? 액화 소유가 소비자 배상 특약에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은 왜 안 되죠?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손해는 면책이다. 친족에 대한 손해는 면책이니까. 그러니까 내 가족은 안 되는 거지만 만약에 옆집 사람이 다쳤다면 액화 소유가스 소비자 보장 특약은 또 작동되는 거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도 작동되는 거예요. 그게 영업장이면 영업배상 책임보험 작동되는 거고요. 그렇죠? 저는 아까 제가 집이라고 그랬죠. 집이라고 그렇죠. 집 일상생활이잖아요.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그다음에 이제 군의 치료비 특별약관. 이거는 임의보험이에요.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가입을 하면 법률상 책임이 없어도 일반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1년, 학교 관련된 시설들은 180일 동안 치료 관계비를 해줘요. 거기다 이제 더 재밌는 거 여러분 꼭 주의하실 게
장례비도 들어가 있어요. 장례비도. 그 KB만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KB만. 다른 데는 다 들어가 있어요, 장례비가. 근데 한방 치료도 되고요. 영문 영업배상 책임보험도 있어요. 똑같이 있는데, 영문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뭐는 빠졌겠어요? 한방은 빠졌겠죠. 미국 사람은 한방 의사 아니거든요. 네. 치료를 안 쳐요. PT로, 물리치료로, 그런 거로, 마사지로 보지 치료를 별로 안 봅니다. 그래 빠졌겠죠. 자,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 이제 분해치료비, 네 번째, 비업무상재 추가 책임평약관. 이것도 사용자한테는 재해보상 책임도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없고, 그런데도 재해보상 책임하고 똑같이 보상해준대요. 약관에 대해서. 이 보험에 가입했으니까. 가입해서. 예. 가입했.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잠깐 말씀드리지만, 승무중 직무의 재해사고 가지고 막 논쟁이 많아요. 승무중 사고로, 직무상 사고로 똑같이 보상을 해야 된다, 뭐, 이거 논쟁이 많은데, 해운조합 약관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요양, 휴업, 장애보상을 똑같이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맞는지, 누가 맞고 안 맞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런 문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 손부사들 약관은 그렇게 돼 있는 거 맞아요. 맞는데, 또 해운조합 약관은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안 나와요. 오히려 승무중 직무의 재해가 3개월이다라는 거는, 그거는 다 똑같이 해요. 다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뭐, 노동위원회 판정 결과 비업무상 재해로 판정되었다. 그런데 이제 사고는 해외 근로자다 하시면 보험사 보상 책임, 법무사 책임은 없다. 단 보험사 보상 책임, 비업무상 재해 보상 작동돼서 똑같이 보상 책임 있다 해서 얼마 보험금 지급한다 하고, 그리고 민사상 사용자 배상 책임 특별약관은 법무상 민사상 배상 책임 없으니까 면책이다 이렇게 쓰시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보나마나 담보는 비업무상 재해보상 책임 특별약관, 사용자 배상 책임 특별약관 두 가지 제시를 해줄 거고, 요거는 면책, 요거는 부책. 요런 문제 나오면 좋아. 그죠? 네. 습관적으로 쓰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의 면책 하면 고의는 다 보험사 책임도 없다는 생각을 이제 착각에 빠진 이런 습관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요거 딱 걸리기 좋은 문제죠.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점유권 얘기 맨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얘기를 제가 왜 자꾸 드리냐면은 여러분, 점유권은, 그걸 아셔야 돼요. 아셔야, 보세요. 벌써 동물의 점유자 책임이 있죠. 그렇죠? 공작물 점유자 책임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 재난배상 책임보험도 점유자가 가입하라고 돼 있죠. 네? 실제 관리자 하시는 분.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개념이 중요한데 잘 다루지를 않으시는데 간단하게만 보시면 점유권은 나쁜 사람한테도 있어요. 정당한 권한 없는 사람한테도.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저 핸드폰을 훔쳤어요. 그리고 저는 밖에 나가서 있으면 자 저를 보호해 주려고 그러면 그 점유권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들고 있는 그 사실 자체를 신뢰하는 타인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제가 이 핸드폰을 훔쳐서 밖에 나가서 들고 다니면서 통화도 하고 인터넷도 보고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 핸드폰이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걸 보호해 준다는 게 점유권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점유권은 정당한 권한이 없어도 인정돼요. 뭐랑 다르죠? 자배법상 보유자랑 다르죠. 보유자는 뭐죠? 정당한 권한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정당한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은 정당한 권한 없어. 절치운전자도 운행자죠. 그거랑 비슷한 얘기라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운행자 책임이라는 게 이게 점유권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점유권에서. 그렇고, 종류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있고, 점유 보조자라는 게 있어요. 점유 보조자는 누구냐면 꼭 운전자랑 비슷한 사람이지. 우리 몇 번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우리 기사님이 운전하시죠. 이 기사님은 운전을 하고 계시지만 점유자가 아니라는 거지. 점유 보조자라는 거지. 점유자는 누구죠? 버스 회사. 그렇죠. 제가
차를 렌트했어요. 저는 뭐죠? 직접 점유자. 렌트해준 그 렌트 회사는 소유자 겸 간접 점유자. 그래서 임대인 같은 경우 간접 점유자, 임차인 직접 점유자 이런 식으로. 예.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게 구분이 좀 필요한 게 공작물 점유자 책임에서 직접 점유자가 먼저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간접 점유자가 책임지고 그것도 이제 다 그래서 입증해가지고 점유자들은 빠져나가면 마지막 누가 책임진다? 소유자가 책임진다. 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는 것 때문에 필요하고 두 번째로 동물의 점유자 책임은 누구만 지냐면 직접 점유자만 져요. 제가 동물병원에 우리 집 강아지가 아파가지고 맡겼어요. 치료를 맡겼더니 입원시켰어요. 그랬더니 얘가 동물병원이 잘못해가지고 얘가 우리를 탈출해서 지나가는 아이를 물었어요. 책임은 누구만 지는 거예요? 동물병원만. 왜 그렇죠? 동물병원은 직접 점유자. 저는 위탁한 사람이죠. 수탁받은 사람이죠. 동물병원을. 수탁받은 그 사람은 직접 점유자. 그 사람은 책임져. 저는 책임 없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우리 집 강아지를 마스크 안 하고 제가 산책시키다가 지나가는 아이가 다쳤어요. 그러면 제가 책임져야죠. 왜죠? 저는 소유자 겸 직접 점유자니까. 동물의 점유자 책임. 그 다음에, 그 뒤에가 또 할 거지만, 그래서 그 4번에, 이제 11페이지 4번에 보시면, 점유자는 자백법상 보유자보다 개념이 일단 같거나 크다라는 얘기. 아까 자백법상 보유자는 정당한 사람만 되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거고, 점유보조자 말씀드렸고, 채무불이행 책임에서 보면은 여러분 계약에 가면은 그 이행보조자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보험회사 직원 같은 사람들이죠.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직원들을 월급 주고 써서 빨리빨리 지급할 수 있게끔 우리 직원들을 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행보조자라고 그래요. 이행보조자. 그래서 이제 2장 법률상 책임 이제 하나씩 볼게요. 책임은 자, 원칙적으로는 전통적으로는 책임 있는 사람, 고의 과실 있는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누구도 책임질 필요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동차 사고를 냈는데 저는 운전자예요. 불법행위 책임 있는 사람이고 우리 사장님은 돈도 많고 이 차도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저한테 월급 줄 수 만큼 여유가 있는데 책임은 저만 지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어. 그런 데다가 플러스 뭐죠? 내가 입증해야 돼. 사고는 운전자가 냈는데 이 사람이 잘못해서 사고 났어요. 나한테 이런 손해가 났고 이 사고로 이렇게 나한테 손해가 났어요. 인과관계도 이렇게 있어요. 내 손해는 얼마예요? 라고까지 입증을 하자니 너무 척척산중이고 힘들고 입증 다 끝났어 이제. 고의과실이 있고 인과관계 있고 손해까지 있어. 입증 끝났더니 받으려고 돈이 없네. 그렇죠. 너무 힘들어. 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 구한말 같은 데 이럴 때는 뭐 고종 황제님만 1호차 차 한 대 우리 대한민국에 한 대뿐이 없잖아요. 그 위험합니까? 그 한 대?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은 수백만 대, 천만 대 이상, 2천만 대 이상 되니까 돌아다니면 다 차란 말이죠. 위험하죠. 위험성이 증가됐죠. 공작물 마찬가지죠. 건물이 옛날 초가집 무너져도 다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볍고.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특수건물 11층 이상 건물, 16층 이상 아파트, 만약에 불 나봐요. 그 안에 사람이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 사무실 앞에 롯데월드 100몇십 장이 있거든요. 처음에 봤을 때 목이 아팠는데 요즘에는 이제 자주 보니까 그렇진 않은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일일이 그 불법행위 책임을 복잡한 그런 거를 피해자가 입증하라는 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불법행위 책임 있지만 이제 하나씩 등장한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책임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책임의 본질이. 이렇게 이제 즉 무슨 얘기냐면 전통적으로 고의 과실이 없는 사람한테 책임을 지우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첫째, 위험이 증가하니까. 둘째,
도대체 그게 아니다. 자, 내가 혼자서 나 혼자 김밥 할 때랑 직원 2명 서서 김밥, 셋이서 김밥 할 때 저한테 이익이 늘어요, 안 늘어요? 늘죠. 이익이 증가하면 거기에 대한 그 피용인을 씀으로써 생기는 이익을 누리는 이상 피용인을 씀으로써 피용인이 야기한 손해도 네가 책임지라. 사용자 책임져라.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구구절절히 하지만 일단은 위험, 이익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서 학자들이 막 싸우다가 이제 요즘엔 좀 잠잠해졌는데 어쨌거나 주류는 이거예요. 위험 책임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배법에 운행자 책임도 운행지배, 운행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운행지배가 위험, 운행이익, 이익설. 자배법은 더 좋은 거지. 두 개 다 짬뽕 시켜가지고. 자배법이 나온 지가 벌써 40년, 50년 됐잖아요. 근데 위험 책임설, 이익 책임설 두 가지 섞어서. 근데 요즘에 이제 주류가 이렇게 바뀌었죠. 운행 지배만 있으면 운행 이익은 추정된다며요. 요즘에 이제 이론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배상 책임 보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걸로 다 이제 거의 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제 특수 불법 행위를 이제 하나씩 이제 보시기 전에 일단 그 위험 책임설까지 그다음에 보상 책임설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발생 원인을 이제 아까 다시 한번 볼게요. 채무 불이행 책임, 그다음에 불법 행위 책임, 요게 두 가지 있는데 제가 거기다가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고 그래가지고 뒤에 다음 그 16페이지 보시면 제가 조문 써놨어요. 조문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채무자가 채무의 조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그냥 바로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뭐? 손해배상. 여기 뭐 구구절절히 고의과실 인과관계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가 설명하지 않으면 바로 손해배상. 안전 배려하지 않았으면 바로 손해배상. 이렇게. 그죠? 단 전제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계약 관계. 계약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안전배려 의무가 우리 여러분 근로계약에서만 생기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가 병원에서 미끄러서 다쳤어요. 저 안전배려 병원은 어떤 책임이 있는 거죠? 저를 잘 치료해서 퇴원시키고 입원하고 있는 동안은 안전하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죠. 제가 학교에다가 우리 애를 보냈더니 학교에서는 어떤 책임이 있는 거죠? 잘 교육시키고 안전하게 하교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거 안전배려 의무예요. 네. 그것도 안전배려 의무입니다. 안전배려 의무가 꼭 고용계약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고, 자, 그래서, 아까 안전배려 의무 종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이해되셨죠? 이행불능, 이해지체, 불완전, 이행, 요 세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3번에 손해발생의 객체에 따른 분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 사람이 다치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등장하면 돼요. 우리 보험, 우리 즉 배상책임보험이 등장하면 되는데, 단 이제 약관에 따라서 제3자의 보상해주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 사람을 이제 빼주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예. 약관에 의해서. 그런데 물건 자체에 대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면책이에요. 원칙적으로 면책입니다. 면책인데 예외적으로 뭐가 있다고요? 물건 자체에 대한 손해는 면책이고 그 물건으로 인해서 제3자가 다치거나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지 않는 물건에 생긴 손해는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핸드폰을 사서 배터리가 불량인데 이 배터리가 터지면서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그건 배상책임보험에서 해주는 거죠. 무슨 배상책임보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그렇죠? 그 물건 자체는 그거는 뭐 보증보험이나 아니면 기업보험 중에 어떤 걸 뭔가가 가입을 돼 있거나 아니면 그 기업이 책임을 지거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근데 예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 보관자 책임이라는 거 있다는 거예요. 보관자 책임.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배상책임보험 영역이 아닌데 이 두 가지 성격을 같이 갖고 있는 업종이 있으니까 이 업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자라고 하는 거죠. 보관자 책임을. 보관자, 즉, 그 물건,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이긴 하지만 그 재물에 생긴 손해도 보상을 하자라고 해서 보관자 책임보험이 책임보험 영역에 그래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어서 가장 보관자 책임 가장 대표적인 게 주차장. 그 다음에 창고업자. 이 두 사람들은, 이분들은 거의 다른 책임이 질 일은 거의 없겠죠. 이 순수한 보관자 책임만 지는 사람들이고, 겸업하시는 분들 누가 있죠? 정비업자 같은 거. 정비업자는 자, 물건을 보관하고 그 물건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손해도 정비업자 특약에서 다 해준단 말이죠. 그리고 그 영업시설에 관련된 손해 정비업자 특약 해주고, 짬뽕. 그죠? 그러니까 정비업자 특약에서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는 면책이라고 하면서 단 피보험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그 재물에 대한 손해는 보상한다고 돼 있겠죠. 약관에. 그렇게 해놨을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은 면책일 테고, 그렇죠. 업무상 위탁받은 거기에 대한 손해는 면책하는데, 그래서 정비업자 특약이 특이한 게 아까 제가 이행불능 예를 드는 게 도난 이행불능이잖아요. 나는 물건을 돌려줘야 되는데 물건을 잊어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정비업자 특약에서 보상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륜치 않은 면책이에요. 또 왜 그러냐면 그럴만해요. 수도 없이 그런 일을 하거든, 그 사람들은. 제가 제 오토바이라고 수리하러 가면 30만 원이면 된다 그러고요. 사고로 수리하러 가면은 보험 어디에요? 그러면 보험 접수번호 여기 있는데 그러면은 뭐 400만 원, 500만 원씩 되거든요. 그리고는 오토바이 잊어먹었다부터 해서 저 불낸 사람도 봤어요, 저는. 오토바이 센터를 크게 차려놓고 불을 내버렸다니까요. 고가 오토바이는 집에다 빼놓고 허접한 것만 갖다 놓고 불 질러버렸다니까요. 보험금, 자기 재물, 자기 보험, 화재 보험 자기 거 타먹으려고. 그리고서 이제 거기다가는 무슨 차, 두카티 이런 거 있다, BMW 몇 대 있었다, 이러고선. 그래서 면책할 만해요. 그러니까 그건 뭐죠? 도덕적 해이도 있고, 빈도, 심도도 많고, 깊고 많고, 이러니까 면책. 네. 자, 그 다음에 하자담보 책임은 채무불이행 책임은 맞지만 다른 보험 영역에서 보상해야 되는 거죠. 권원보험이나 이제 여러분 상식적으로 조금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하자담보 책임이 뭐냐면 제가 아파트를 샀는데 나중에 이 아파트가 국세 체납으로 경매가 들어와서 제가 소유권을 이전을 못 받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등기부등본은 깨끗한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 아파트 소유주가 사용자인데 산재보험료 체납한 거죠. 그러면 근로복종돼서 그냥 바로 압류해서 집행해 버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등기부등본에 안 나와요. 안 나올 기간이 좀 소요가 돼요. 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돈은 돈대로 내고 집은 집대로 못 받고 그런 것도 하자담보 책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파트를 주던가 돈을 돌려주던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이제 방지하려고 보험에 드는 거죠. 그런 건 이제 그런 보험을 권원보험이라고 그래요. 권원보험이라고요. 네. 아니면 특허권 같은 거 누가 침해됐을 때, 이랬을 때 쓰는 거, 그런 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글로 가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 배상책임보험에서 할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 약관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명시해놔야 되니까 약관에 보면 시설소유 특별약관에 면책약관에 보면 작업의 종료 폐기 후 결과로 인한 손해, 보증해준 거. 자, 2년 동안 쓸 수 있어요라고 했는데 2년 못 썼다? 그래도 우리 배상책임법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채무불이행 책임은 맞지만 우리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도급업자,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
그 다음에 보증한 성능, 품질 적합성 등의 결함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품질 적합성, 보증한 성능이 마찬가지고 양도한 시설에 대한 손해는 누구한테 가면 돼요?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을 가면 되는 거예요. 도급업자는 오직 작업 중일 때만, 공사 중일 때만 쓰는 보험이죠. 공사가 끝났어요. 넘겨줬어요. 저는 돈 받고 왔어요. 근데 넘겨준 그 시설로 문제가 생겨서 누군가 다쳤어요. 하자로 인해서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그러니까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은 필연적으로 제조물 물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뿐만 아니고 완성 작업 위험이라는 손해도 담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그게 거기 안 들어가 있으면 도구업자 특약에서도 안 해주고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에서도 안 해주고 이 보험을 담보하는 보험이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은 물건으로 인해서 생긴 제3자에게 생긴 손해와 완성 작업 위험으로 인해서 제3자에게 생긴 손해를 보상해 준다고요. 그렇게 안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불안해지는, 그렇죠? 보장을 받을 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채무 불이행 책임 효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차이점은 뭐죠? 채무 불이행한 사실만 있으면 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 네.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 그렇지만 불법행위 책임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부수적인 주의 의무 좀 보시면 되고, 이게 16년도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사업주의 안전배려 의무를 설명하고 위반 시 효과에 대해서 약속하시오. 자, 여기를 딱 정해놨어요. 문제를 잘 보셔야 될 게 이렇다는 거죠. 뭐냐면, 그냥 안전배려 의무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오 하면은, 채무불이행 책임의 부수적인 효과로서 안전배려 의무가 있고, 그 중에서도 근로계약상 이렇게 안전배려, 이렇게 다 약속을 둘이 다 써주셔야 되지만, 여기서 뭐라고 특정해놨어요? 사업주의 안전배려 의무니까 이거는 근로계약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 약속을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약술 문제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인 주된 급부 의무인 임금 지급 의무 외에 부수적인 주의 의무로서 안전배려 의무가 있고 안전배려 위반하면 법률상 민사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그거에 대한 담보하는 보험이 사용자 배상 책임 특별 약관이다라는 것까지 써주면 딱 되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인 채무 불이행 책임에서 일반적인 계약 관계에서 안전 배려 의무를 쓰라는 얘기는 아니었죠. 이 문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보시고 써달라는 내용대로 써달라는 방법대로 써주셔야 돼. 특히 그러시는 게 뭐뭐 비교하라고 써주셨는데 비교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꼭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그 다음에 보험사별 지급보험금 구하라고 했는데 피해자별로 써놓으시고. 결론은 뭐예요? 마지막 결론은 물어보는 대로 써주셔야죠. 산보험 그런 거 많잖아요. 일자별로 구하라고 했는데 꼭 병원별로 써놓으시고, 병원별로 구하라고 했는데 총액만 써놓으시고. 배현식 교수님이 싫어하시잖아요. 출제하시면 막 환장한대잖아요. 시간 없는데. 일일이 계산해서 나눠봐야 된다잖아요. 그럼 얼마나, 그러면은 5점 줄 거 5점 다 주겠어요? 절대 안 주죠. 물어보는 대로. 항상 모든 문제는 물어보는 대로 답을, 마지막 결론은 항상. 예. 지급보험금 구하라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특약별로 지급보험금 구하라고 했으면 특약별로 써주셔야지. 특약별로. 그렇죠? 예. 나올 건 그렇게뿐이 안 나오죠. 그래서 그 정도 지금. 근데 그 내용만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챕터 4, 제3자 배상 책임보험이라는 거, 이제 제3자 배상 책임보험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건 제3자는 사고를 낸 나와 보험사 외에 모든 사람을 다 제3자라고 하는데 각각의 약관마다 조금씩 이제 필요성이나 필연적인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 상품의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3자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자, 특약보 화재보험은 피보험자는 우리 소유자죠. 특수건물의 소유자. 그런데 제3자는 다 들어가는데 누구만 빠지냐면
배우자, 주거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하고, 소유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와 같은 업무 집행 기간은 빠집니다. 자, 일단, 주거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요건을 항상 정확하게 아세요. 주거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입니다. 제가 16층 아파트에 사는데 제가 우리 집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올라오시는 우리 어머니가 다쳤어요. 면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주거를 같이 안 하잖아요. 직계 가족이지만 주거를 같이 안 하지 않습니까? 응?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아요. 16층 아파트에서. 근데 우리 집에서 불이 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다쳤어요. 면책이 아니에요? 이건 면책이죠. 그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그러니까 제가 많이 쓰는 거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헷갈리면 저는 빨간색 펜으로 대표적인 예를 하나씩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씩 빨간색으로 써놓으면 나중에 볼 때도 참 이거였지 그것만 각인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니까. 저 같은 경우 그렇게 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자는 누구냐면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자,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자,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으면 관리자가 보험 가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면책약관이 없어요. 이거는 재난배상 책임보험. 이제 특이한 게 아니라 이게 원칙인 거죠. 그렇죠? 아까 우리 특약부 화재보험이 특이한 거지. 이 친구가 특이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렇지만 이제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보험이나 저 보험이나 같은 거 갖고 막 어떨 때는 해준댔다, 어떨 때는 안 해준댔다,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막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자주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다중이용업소 마찬가지고요. 요 세 가지 이 삼총사들은 피용인은 원칙은 부책이에요. 피용인은 어떨 때만 면책, 부담보 특약이 있을 때만 면책이에요. 영업배상 책임보험하고 차이가 있죠. 영업배상 책임보험 뭐죠? 원칙적으로 면책이죠. 그런데 그 추가 특별 약관에 뭐가 있냐면 종업원 보상하는 추가 특별 약관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들면 부채. 거꾸로죠. 그렇죠. 세 가지. 자, 그다음에 그런데 특약부 재난 다중이용업소 얘들은 이 친구들은 피용인은 원칙적으로 부채이고 부담보 특별 약관이 근데 부담보 특별 약관이 99.99% 다 가입했을 거예요. 왜 그렇죠? 다 산재로 가입되니까 그럼 가입 안 해도 되거든요. 이분들은 부담보 특별 약관 가입해서 보험료 조금이라도 빼주면 보험료 그만큼 싸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산재 보험료 내고 이거 보험료 두 가지 낼 필요 없죠. 그렇죠? 조금이라도 빠지는 게 나으니까 다 그렇게 가지만 가스배상 책임보험은 애초에 우리 영업배상 책임보험처럼 피용인은 면책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나왔었어요. 고압가스 작업하던 직원이 잘못해서 터져서 화재가 생겼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다쳤죠. 그러면 이 직원 어떻게 하냐? 면책, 그냥 면책. 그냥 면책. 자, 그 다음 페이지. 소비자 보장 특별 약관도 마찬가지고요. 자, 시설 소유 관리자 특별 약관은 피용인은 면책이고, 이제부터는 전부 다 면책, 시설 소유, 도급업자, 일부 공사, 학교 경영자, 자, 이게 쭉쭉쭉쭉 전부 다 체육시설까지 피용인들은 다 면책이고, 이제 특이한 것만 좀 잠깐 보시면요. 여러분, 학교 경영자는 이제 거기에 피용인 중에, 근데 특히 이제 학교는 학교 시설이니까 교사도 면책이라고 따로 또 강조를 또 해놨어요. 약관에. 그냥 그렇게 말고. 그렇지만 피용인 맞죠. 안 써놨어도 되는데 그렇게 해놨어요. 해놓고 이제 특이한 건 학교 경영자랑 체육시설은 등록된 운동선수랑 지도자도 면책. 학생이 면책이 아니고 등록된, 이분들은 이 사람들을 면책하는 이유는 뭐죠? 위험이 높으니까.
높으니까. 예. 자, 그리고 자, 선주배상 책임보험은 피용인이 부책이에요. 부책이고 특이한 건 선주배상 책임은 오직 내 승객만 책임져요. 오직 내 승객만. 특이한 보험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배도 항모가 있어요. 그래서 신호위반도 해요, 배가. 아, 그래요, 진짜로. 네. 자, A 배가 B 배를 쳤는데, 자, A 차가 B 차를 치면 A 차가 다 해주면 되죠, 그죠? 근데 A 배가 B 배를 치면 B 배는 자기 승객, A 배는 자기 승객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이 보험사에서 여기 선주한테 구상하고 이렇게 합니다. 선원만 세월호 생각하신 우리 학생들 그 학생들만. 네. 다른 승객은 안 해줘요. 유도선도 마찬가지고 낚시 어선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배에 관련된 건 똑같습니다. 네, 똑같고. 자, 근제보험 EL 특약은 뭐라 그랬죠? 제가 오직 누구를 위한 보험? 피용인을 위한 보험. 네, 그러니까 피용인만 위한. 다른 사람은 다 해당이 없는 거고 누구를 해주고 안 해주고가 아니고 오직 피용인만. 그렇죠? 네, 제가 그 얘기 써놓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거기에 저 일상생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서는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 책임은 면책. 아, 세대를 같이 안 하는 친족은 부책이네요. 그러면 시골에서 올라오신 어머니 마찬가지로 부책이네요. 네? 이런 경우 있었어요. 형제지간인데 성묘를 하러 온 거죠, 시골에. 동생네가. 근데 벌했어요, 사망했어요. 근데 그 벌을 누가 키웠냐면 그 형이 키웠지. 업으로 키운 건 아니고, 업으로 키우면 일상생활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취미로 키우셨다는 게 이제 부업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험사는 뭐라고 그랬겠어요? 업무 활동이 다 안 된다라고 했겠죠. 보험사가 그렇게 주장을 했고, 보험사가 이런 주장은 안 했어요. 형제자매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친족은 가족보다 범위가 넓거든요. 친족이라서 면책임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서울에서 내려왔잖아요. 생계를 같이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지도 않고 영업활동이다. 이거 양봉 몇 통이 단 한 통이라도 이거 해서 팔려고 한 거 아니냐, 못 찾느냐라고 했던 거죠. 근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소송 가서 누가 이겼어요? 형이 이겼어요. 예. 그 정도 가지고는 주업은 뭐 농사 짓고 하는 건데 집에서 먹으려고 벌 키우는지 어떻게 양봉하는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제가 각인시켜 드리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걸 각인시켜 드리려고. 자, 그다음에 이제 채무 불이행 책임과 불법행 책임 비교 이거는 혹시 약술 나올까 봐 제가 챕터 하나 따로 빼놨어요. 이제 여러분 쓸 줄 아셔야 돼요. 공통점이 뭐죠? 귀책 사유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손해배상 해야 되고 과시상계 적용되고 배상자 대위. 자, 여러분 그 상법상 대위가 아니더라도 우리 민법에도 배상자 대위라는 게 있어요. 상법상은 보험사의 대위권인데 민법에도 배상자 대위권 또 똑같은 구조죠. 무슨 얘기냐면 부진전 연대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 1인이 배상을 먼저 해주고 나면 자기 부담 부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나머지 연대 채무자한테 구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배상자 대위. 민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채무 불이행 책임이 됐건 불법행위 책임이 됐건 둘 다 배상자 제의 규정이 있어요. 있고 인정되고 있는 거예요. 자, 차이점은 귀책 사유 입증하고 연대 책임 규정, 그다음에 태아의 권리 능력, 소멸시효. 태아의 권리 능력은 불법행위 책임만 해서 인정되는 거죠. 예. 양자의 관계는 청구권 경합. 선택적, 중첩적 이건 뭐 어려운 얘기인데 하나를 가지고 쓰던 두 개를 가지고 쓰던 뭐 내 마음, 누구 마음, 청구하는 사람, 피해자 마음. 그렇죠? 자, 무과실 책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더 강조를 안 해도 될 만큼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일단 간단하게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자, 위험 책임 이제 본질상 위험 책임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설명을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또 그 각
우리 특수 불법행위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종류는 중간 책임주의, 무과실 책임주의, 보상 책임주의가 있다는 거. 중간 책임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경우도 있고 해석상 의료과실 책임처럼 해석상 판례상 입증 책임을 누구한테 가해자한테 전환시켜서 입증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게 있다는 거. 그다음에 자 무과실 책임주의의 종류 보시면 자 중간 책임주의 누가 부담한다? 주관적 요건인 고의 과실을 누가 부담한다? 규칙 사유를 누가 부담한다? 가해자가 부담한다. 그럼 피해자 뭐만 손해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인한 인과관계랑 손해가 발생했다는 그 두 가지만 입증하면 된다. 예. 그다음에 명시적인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입증 책임의 전환은 그 법률 규정으로 입증 책임 전환시켜 줄 수도 있고 대부분 그렇고 그렇지 않고 해석상 우리 의료과실 책임적으로 이렇게 해석상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책임 능력자 감독자 책임 원칙적으로 책임 능력자의 감독자가 책임이 있다라고 돼 있고 단 책임 없음을 입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제 이렇게 어려운 말로 써 있고 그죠? 그다음에 사용자 책임도 마찬가지죠. 사용자가 배상 책임이 있는데 감독음을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예, 책임 없다라고 돼 있고 공작물 점유자 책임 마찬가지고 요새 소유자 책임 뺐네요. 왜 그렇죠? 소유자는 그냥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 예. 그다음에 동물의 점유자 책임 마찬가지고 자 제조물 책임법도 여러분 내가 만들지 않았다. 그 당시 기술 수준은 이것뿐이 안 된다. 설계상 결함 없다. 뭐 다른 원인이 있다. 이런 거 입증하면 책임이 없는데 좀 더 엄격한 건 제조물 책임에서 좀 더 엄격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함 있는 걸 숨기거나 하면 그래도 책임져요. 응? 예. 그 당시 기술 수준으로는 그렇게뿐이 만들 수 없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 결함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걸 숨겼어. 그럼 책임져야 돼. 좀 더 강력하죠. 예. 제가 아시는 분도 거기 가습기 회사 대신해서 막 보상 대신해서 이제 손해배상 해주고 위탁받아서 하는 분이셨는데 회사 법률사무소에 했는데 진짜로 심각하대요. 진짜로. 네, 진짜로. 근데 그게 감정을 할 만한 곳이 서울대병원하고 아산병원뿐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거 순서 기다리시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꽤 있고요. 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렇고 자 해석상 판례상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됐고 입증 책임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것도 상식적으로 뭐뭐뭐뭐 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 뭐뭐뭐 해야 한다 하면은 해야 한다 했던 그 주체가 입증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단서 규정은 누가 아닌 사람이 입증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간단해요. 간단한데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 정말 이게 나쁜만 이게 좀 못된 그 소송 대리 하시는 그 사무실들은 꼭 답변을 어떻게 내냐면은 일체 부인함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내버려요. 그러면은 그럼 판사분이 뭐 이런 게 다 있어요라고 얘기할 것 같죠. 근데 뭐라 그러냐면 원고 피고가 입증하라는데요. 입증하셔야겠네. 이래요. 근데 자동차 사고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게 보유자가 누구죠? 등록증에 누구로 돼 있죠? 소유자가? 얘 사고는 이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얘 끝이에요. 그걸로. 얼마나 좋아요, 피해자가. 실제 소송도 그렇다고요. 그러면 이제 원고한테 그래요. 그러면은 자동차 등록 원부를 내보세요라고 그래요. 왜 이 사람을 피고로 했는지 자동차 등록 원부를 내보세요. B인데 B가 돼 있네? 그러면 아닌 걸 입증해야 되죠. 그나마 승객은 그나마도 안 되고, 승객이 아닌 제3자는 아닌 걸 입증해야 된다고요. 아닌 걸. 네. 내가 보유자이지만 운행집에 운행이익이 없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된다고. 입증 못하죠. 그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이렇게. 네. 실제 사례에서. 네. 그래서 무과실 책임주의는 그래도 여러분 꼭
이것도 또 이제 아까 제가 고의는 면책하고 똑같은 거하고 똑같은 그런 건데 여러분 이제 무과실 책임주의라고 그래서 아까 화법법상 책임은 그냥 불만 나면 책임을 지는 거죠. 그것만 제외하고 무과실 책임주의라고 해서 무조건 그 해당되는 상황이 생기면 책임을 지는 건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아까 공작물 소유자 책임이 2차적으로 공작물 소유자가 책임을 지죠. 근데 그거는 민법상 규정된 유일한 무과실 책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무과실 책임이 뭐냐면 하자는 있어야 돼. 하자로 손해가 생겼어야 돼. 하자로 인해서. 그게 아니면 소유자도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화법법상 책임하고 조금 다르죠. 무슨 얘기냐면은 자, 만약에 화법법이 없이 다시요. 화법법이 있고 이제 특수 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에서 불이 났는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다 확인했더니 이 건물 내에서 생긴 원인이 아닌 거라고만 판명이 됐어요. 그럼 소유자가 책임지냐고요? 안 진다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우리 아파트에서 전기 누전으로 화재가 생겼어요. 하자가 있는 거죠. 그 하자를 제가 제어를 할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책임을 져야 돼, 소유자는. 네? 그 전기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하자가 있는지 제가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일반인은. 그래도 책임을 져야 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도대체 불이 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책임 안 지는 거예요. 단 특수 건물일 때는 책임지라는 거예요. 국가가 이렇게 해놨어요. 법으로. 네, 법으로. 이 차이점은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네. 자, 그래서 피해자는 그 객관적 요소만 입증하면 되고 무과실 항변도 인정되지 않아요. 인정되지 않는데 단 말씀드린 것처럼 공작물 소유자 책임은 그렇게 좀 주의를 꼭 하자로. 왜냐하면 우리 공작물 책임 우리 나중에 뒤에서 보시겠지만 요건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자로 인해서 손해가 생기라고 한 게 생겼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뭐 다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자, 무과실 책임을 그래서 원래 우리 깔끔한 건 법률에다 만들어 놓으면 아무 문제 다툼이 없는데 재난배상 책임보험이나 애가 소유가 소비자 보장 특약처럼 약관에 밀어놓고서는 해놓으니까 약관에다가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같이 그런 체계가 우리 배상 책임의 1단계, 2단계 이 체계가 흔들려져 버렸어요. 네. 그 전까지는 이럴 일이, 그런 게 아니면 이럴 일이 생길 일이 없는데, 부랴부랴 어떻게 이제 땜빵식으로 의무보험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이미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그렇고. 자, 보상 책임주의. 자, 그래서 여러분, 재난배상 책임보험 보고 자꾸 보상 책임주의라고 피해자 관리 참작 안 한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고 그랬으면 우리 애가 소유가 소비자 보장 특약처럼 소비자의 과실을 불문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을 불문합니다라고 약관을 만들었겠죠. 피보험자의 과실을 불문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그게 피해자 과실을 참작 안 하냐고요. 그건 진짜 아니에요. 네. 자, 그리고 주로 이제 우리 보상 책임주의가 적용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제보험 영역하고 우리 화법법, 그 다음에 소비자 보장 특별약관 요 세 가지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요건 요 세 개죠. 불법행위는 그렇죠.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고 이제 이걸 귀책 사유라고 그러죠. 자, 인과관계 있어야 되고 손해 있어야 되고. 네.
다음에 위법해야 되고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자, 요 세 가지는 요 고의가실은 이제 얘기 잠깐 요 고의가실 얘기보다 먼저 인과관계부터. 인과관계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대요. 상당 인과관계 있어야 돼서 그 중에서 특히나 절충적 상당 인과관계 좀 뭐 말은 어려운데 이거 뭐 애우실 건 아니고 뭐냐면 원칙적으로는 제3자 객관적인 사람이 봤을 때 인정되는 거 그런 상황. 거기다 플러스해서 주관적으로는 누구 기준? 채무자 기준. 채무자. 네. 그러니까 가해자 기준. 그래서 여러분 아까 특별 손해는 뭐라 그랬어요?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래서 이게 절충적 상당 인과관계에서 손해라는 게 즉 손해라는 거는 이걸로 인해서 생겼어야 되잖아요. 인과관계가 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절충적 상당 인과관계설이 채택하고 있으니까 특별 손해라는 게 개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가 가해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특별 손해는 손해로 인정해 준다고 해서 절충적 상당 인과관계설. 손해 아까 이제 뭐 우리 이제 손해론에서 다시 보실 거니까 자 위법성하고 책임 능력은 이런 거는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고의가실이 있어야 되고 충족되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충족돼야 되고 손해가 있어야 되고 충족돼야 되죠. 그렇죠. 이거는 이런 사유가 없기만 하면 된 거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으면 되고 책임 능력에 해당된 사유가 없으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책임 능력은 좀 봐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요즘에 하도 조현병이 많아서 그렇죠. 그러면 책임 능력이라는 거는 심신상실하고 미성년 우리 민법 조문에는 딱 두 개만 있어요. 미성년하고 심신상실만 있는데 뭐 하도 요즘에 이런 일이 많으니까 책임 능력이 뭔지 낙수를 하라 그러면은 우리 민법 조문 두 가지만 써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이걸 뭐 따로 약수를 준비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그렇게 이런 느낌으로만 그렇게 그래서 미성년자의 책임 능력은 타인의 손해 가한 경우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뭐 초등학교 몇 학년 아버지 차 가지고 몇 킬로를 운전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냥 아버지가 책임지면 되는 거죠. 무단운전이고 뭐고 따질 것도 아니고 따지는 건 그렇죠. 물론 따져야죠. 뭐 여기 뭐 구성 요건 따지듯이 다 따졌지만 여기서 걸리는 거죠. 책임 능력에서. 그렇죠. 책임 무능력자잖아요. 미성년자, 책임 무능력자. 여기서 말하는 미성년자는 그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을 때 미성년자가 책임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변식할 능력이 없으니까 보통 한 13세 요 정도로 봐요. 13세 정도. 그다음에 심신상실자의 책임 능력. 심신상실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는 이거는 자초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내가 누구를 혼내주려고 한 대 복수하려고 한 대 진짜 어떻게 하고 싶어서 했는데 도저히 용기 안 해서 제가 술을 엄청 먹었어요. 술김에 하려고. 제가 그래서 그리고서는 저는 정신을 잃었는데 나중에 깨서 보니까 제가 그 사람을 때렸던 거죠. 이거는 심신상실은 맞지만 내가 자초했죠. 그죠? 네? 그거는 심신상실이 아니라는 거죠. 애초에 심신상실은 애초에 병이 있거나 그렇죠? 애초에 문제가 있거나 정신병이 심하거나 이런 경우에만 그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 집에서 그분들 이제 좀 정신 완전히 심신상실자 정도 되시는 분인데 아이를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밀어서 누가 책임져야 돼? 그 보호자가 책임져야죠. 무슨 책임이에요? 책임 무능력자 감독자 책임이니까 감독자가 자기 책임지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책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때 누구한테만 해야 돼? 감독자한테만. 그렇죠? 그러면 그 감독자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서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일상생활 중이니까 내 아이를 케어를 제대로 못한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생겼죠. 그 사람은 밀긴 했지만
좀 전에 나왔던 건 일반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해서 이렇게 5점짜리 내는 거는 이거는 왜 내냐면 문제 다 맞추고 봤더니 95점인 거지. 그래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민법상 특수 불법 행위를 종류만 볼게요. 책임 운영자, 감독자 책임, 사용자 책임, 그다음에 도급인 책임,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 자, 그다음에 이제 동물 점유자 책임,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데 동물 점유자 책임은 너무 약하긴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아까 제가 본 것처럼 일반 불법행위 책임 5점짜리 내듯이 혹시 모르니까 요즘에 그 반려견 얘기도 많으니까 요거는 그냥 한번 좀 봐줘. 포인트는 뭐죠? 직접 점유자. 그것만 그 생각만 하고 계시면 포인트죠. 다만 5점짜리 내면 그것만 쓰면 그것만 쓰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책임 운영자 감독자 책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뭐냐면 사용자 책임하고 구조가 좀 다른 게 사용자 책임은 피용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전제가 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책임을 져요. 무슨 책임? 그래서 대의 책임이라고 그러죠. 책임 운영자 감독자 책임은 자기 책임이에요. 무슨 책임? 내가 감독을 못한 거죠. 내 과실에 의한 내 감독을 못한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책임. 네. 즉 불법행위를 일으킨 책임 능력자를 대신해서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포인트.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는 게 포인트. 자, 그다음에 사용자 책임까지만. 네, 사용자 책임. 그래서 원칙은 이게 뭐냐라고 이제 서로 뭐 다툼이 많은데 대의 책임설이 통설 판례니까 대의 책임설이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는 여러분 그러면 사용자 책임을 하고 나서 100% 구상할 수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는 그렇지는 않고 논리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자기 책임설에 의하면 논리적으로 보면은 피용인의 과실만 구상하면 돼요. 그렇죠. 자기 책임설이니까. 근데 이제 대의 책임설 입장에서는 그렇고, 자, 이거는 법정 대의 책임이에요. 법정 대의 책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단지 사용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는 거죠. 네. 법정 대의 책임. 약정 대의 책임은 뭐가 있어요? 그게 계약상 가족 책임.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거 있어요. 도급인, 수급인 간에 도급인이 다 윽박질러가지고 수급인 보고 야, 이 공사를 너희가 다 책임져. 이렇게 계약하는 거죠. 그 손해인수 약정 뭐 이런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고서는 그러니까 이제 수급인은 마음 급하니까 발주자 미필적 배상 책임 특약을 내가 누굴 피보험자로 도급인을 피보험자로 해서 가입을 시켜주죠. 이거 뭐 나중에 무슨 큰 문제 생기면 안 돼. 차라리 보험료 좀 내는 게 나으니까. 예, 그런 거. 네, 그렇게. 그건 뭐죠? 약정 대의. 약정 대의 책임. 법정 대의가 약정 대의 책임. 그래서 그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전가 책임이라고 그래요. 전가 책임. 네, 그래서 전가 책임, 대의 책임 같은 얘기죠. 네. 그다음에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 요거는 자, 요건이 설치 보존상의 하자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하자가 없으면 요건에 해당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작물의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이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무과실 책임이니까 그냥 불만 나면 책임지는, 무너지기만 하면 책임지나 불만 나면 책임지나 이거 아니라는 거죠.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하자의 원인, 그러니까 하자를 제공한 게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 자, 그다음에 요거까지만 일단 보시고 그래서 이 점유자가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뭐냐면은 노래방을 임대를 해줬는데 비상계단이 있었는데 그 비상계단 그 부분은 임대를 안 해준 거예요. 누구한테 책임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민사상 책임은 그렇다고 치고 민사상 책임 막말로 여러분 보험 안 들어있어서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저는 뭐 없어요. 기부업 할 수도 있지만 이 공작물 책임이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형사처벌도 받아요. 근데 누가 받는지가 이제 결정이 돼야 돼요. 하자의 관리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점유자가 받기도 하고 소유자가 받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게 노래방을 임대를 해줬는데 이렇게 발코니처럼 해놓고 여기 비상계단이 이렇게 있던 거죠. 근데
임대 계약서에는 여기만 돼 있어. 여기는 임대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 임차인은 뭐라 그랬냐면 여기 내가 임대 안 했으니까 내가 점유한 게 아닌데 내가 왜 책임을 져요? 임대인은 뭐 무슨 얘기야? 노래방은 비상계단 만들어 놓아서 당신이 다 이렇게 해서 이거 해놓고서는 왜 나한테 그래요? 막 왜 싸우냐면 민사는 둘째 문제고 사람이 둘인가 죽어가지고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근데 결국은 점유자가 책임졌어요. 점유자가 예.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그 도급인 책임은 요거는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할게요. 도급인 책임 제가 할 얘기가 많아요. 할 얘기가 많아서 다음 주에 할 거고 그다음에 그 공동 불법행위 얘기도 따로 챕터가 따로 있으니까 뭐 제가 또 그것도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 자 오늘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 해주시고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